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식구 중에 한 명이 정치 이야기권에서 벌써부터 언성을 높이진 않으셨습니까?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민감한 정치 문제는 이 네 분께 맡기고 좀 편안한 시간 이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포커스는 추석상에 회자될 만한 정치 메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하죠. 먼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예,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김세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혜성 바른미래당 전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혜성입니다. 끝으로 박주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분의 정치인이 추석 때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먼저 추석 인사를 한 말씀씩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위원장님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전재수입니다. 추석이 왔습니다. 지난 여름 그 폭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가을과 함께 추석이 왔습니다.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뭐니 해도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모든 시름 다 내려놓으시고 이웃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정이 넘치고 우정과 우위가 넘치는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세연 위원장님 덕담한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이번 추석이 국민 여러분들 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편안한 가운데 맞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는 계속 나빠져가고 또 평화가 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안보를 우리가 먼저 다 풀어헤쳐도 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근심과 우려는 다 뒤로 하고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 친지들 함께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 모두 다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덕담 속에 약간 송곳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덕담 잘 들었고요. 자, 이혜성 전 위원장님이십니다.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 네, 말씀 듣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참 힘드셨죠. 그렇지만은 역사의 그 흐름이란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법이죠. 좋은 가을, 좋은 날이 왔습니다. 이제 살기가 힘들지만은 이번 추석에는 모쪼록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힘내라고 부추겨주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도 또 새롭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성원과 또 질책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새롭게 봉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이번 추석을 보내겠습니다. 정말 부산 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주시는 그런 명절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예. 자, 박주미 위원장님 어떤 덕담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청 여러분. 내일이 추석이네요. 잠시 일상에 어렵고 힘든 거는 접어두시고 친지들과 가족들과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만 되면 우리는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았으면 좋겠는지 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정치 이야기죠. 이번 정치는 참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때 우리 부산 시민들은 힘과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정치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열렬한 희망 때문에 바꿔냈습니다. 지방 정권만 바뀐다고 하여서 우리 삶이 바뀌지는 않죠. 중앙 정치, 국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정치 이야기는 남북 평화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바꿔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나아지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정치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 이야기도 나의 삶을 출발로 하여서 미래를 상상하며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번 추석 주제는 정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예. 예.
정치 얘기를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가장 정치 얘기를 박주민 위원장님 일단 많이 해주셨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뭐 현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 3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되고 굉장히 파격적인 움직임들을 양국 정상이 보여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당의 평가가 완전하게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전재수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이번 정상회담은 그 이전에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 이어서 가장 최고 수준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을 최소화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 4월 판문점의 봄이 9월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한반도는 끊임없는 전쟁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전쟁 없이 그야말로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우리 민족의 번영과 평화로 나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정상회담이 이번 정상회담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고 수준이라는 말, 의미가 깊다라는 말씀 역시나 뭐 여당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좋게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김세연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을 마다하거나 거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화도 항상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힘의 우위에 바탕한 평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우리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민주평화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큰 성과를 내었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한쪽에서 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패를 설치를 해둔 것인데, 똑같은 취급을 해서 칼과 방패를 함께 치워버리면은 그 뒤에 치워버린 칼 자리에 또 뒤에 또 다른 칼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 우려를 지금 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국민적인 우려를 잘 담아내어서 우리 정치권에서 더 성숙된 자세로 안보라는 것은 한번 그르치고 나면은 다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작은 군사 강국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부강한 나라를 무너뜨린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그렇게 했고, 송나라가 이 거란족에 2번 패하고 몽골에 넘어갔고, 또 명나라도 당시에 1억 5천만 인구를 가지고서도 180만 군대를 가지고서도 또 후금의 6만 8기군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사의 교훈을 항상 우리가 살피면서 민주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예, 안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경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해성 전 위원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 평양에서의 만남은 정말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받아야 할 그런 아주 정말로 획기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예.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종전 선언에 이르기까지, 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청사진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만남을 했고 서로 정말 마음을 터놓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네.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합의해 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면이 많죠. 조금 전에 우리 김세현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서해 공동수역 같은 경우에 네. 덕적도 근방까지도 북한이 올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덕적도라는 데가 시화 방조제에서 바로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안산보다도 남쪽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고요. 비무장지대 초소 같은 것도 같은 수만큼 없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상호주의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너무 쉽게 너무 좀 일찍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저뿐 아니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예, 예.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핵 폐기에 관한 완벽한 청사진도 만들어내시고 또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인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전재수 위원장님이 자꾸 지금 뭔가 말씀을 하고 싶은데 아니, 일단은 제가- 박주미 위원장님 예. 말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커다란 선물을 국민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가위 보름달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 민족 한반도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이정미 대표님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다는 얘기는 남북의 문제가 여당 야당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란 얘기죠. 우리는 남북 화해가 정말로 필요하고 평화를 하루빨리 정착하는 것이 지금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남북 화해와 관련하여서 대통령께서 신경 쓰고 또 국민들의 그 정서를 충분히 감안하여서 행보하실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원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에서 살고 싶다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을 하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할까요? 시대를 봐야죠. 시대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비무장 시대잖아요. 무장을 해제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8천만 동포들이 우리의 하나의 삶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가져가자라는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들 15만 시민들 앞에서 얘기하셨죠.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아왔고 헤어진 기간이 70년밖에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동포애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빨리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대내외로 우리의 힘을, 우리의 자랑을 펼쳐가야 될 것이 지금 시대가 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국회에서는 이 모든 판문점 선언, 공동선언 이것을 비준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정착될 예, 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한 가지씩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 야당에서 제시하는 반대 의견은 그렇습니다.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 북한은 핵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에 무장 해제를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켰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뭐 전재수 위원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토론이 이제 1대 3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니 2대인 것 같은데. 2대2. 예. 그래서 평가를 간단하게 제가 드렸는데 예.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에서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 우리 박주미 위원장 말씀대로 저희들은 5천 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70년을 고작 70년을 이제 헤어져서 살았던 것이죠. 이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이 대전제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야당들이 밥을 안 치자 말자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찰밥을 지금 내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언은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배제시킴으로써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열 수 있는 그 대로의 하나의 점을 찍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무장을 해제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무장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민족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민족의 이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문제만큼은 합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은 주변국들이 전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만 지금 이게 배가 아픈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일본만 이제 삐딱한 이제 반응을 내놓지 않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의 반응을 일본의 반응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민족의 이익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한반도의 질서를 만들어내자. 여기에만큼은 꼭 좀 합의를 해주셔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빨리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사실상의 뭐 당부드립니다. 종전선언이다라까지 표현을 했는데
뭐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유한국당 의견 듣고 싶네요. 예, 근본적으로 뭐 이제 팩트 체크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것은 삼국이 통일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이제 통일국가가 만들어졌고, 하지만 발해와 함께 남북 시대를 거쳐서 고려 건국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민족 국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5,000년이라고 뭐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사적으로는 이 팩트에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5,000년 한민족에 대해서 이제 일단 알겠습니다. 동의하지 그게 않으시는 거네요. 큰 틀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전재수 위원장님 민족 말씀 듣겠습니다. 국가로서의 형성이 된 것은 10세기 들어왔다는 점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 예. 뭐 이 점에 있어서는 그 역사 학자들하고 알겠습니다. 다시 예, 한번 예. 의견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종전 협상, 종전 선언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2006년 에이펙 정상회담 때, 그때 부시 미국 당시 대통령이 이 이야기한 것을 대변인이 전하는 과정에서 의역을 하면서 해프닝처럼 나온 것이 계속 이 우리 정치권 안에서 회자가 되다가 그 후에 평화협정에 앞선 형태로서의 종전선언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고, 이것이 중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즉 평화협정을 바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종전선언을 거쳐서 평화협정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고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가 되고, 따라서 중국이 바라는 바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국에서 중국이 그렇게 환영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관계를 잘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국익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된다고 보고요.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즉 튼튼한 안보 위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도 없이 그 이미 6.12 싱가포르 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그 이 시험장 그 폐쇄라든가, 또는 이미 이동식 그 발사대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그러한 거의 무의미한 이런 조치들을 우리가 우리의 아주 생명선을 지키는 그 안보 장치들을 우리가 해제하는 이런 것으로 1대1로 바꾼다는 것이 과연 비례 원칙이 맞는지 상호주의 원칙이 맞는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를 분명히 정부 여당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게 이제 비핵화에 대한 논의예요. 동창리 시설에 대해서 폐쇄하고, 또 영변핵 시설도 미국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아예 상호하는 폐기할 수 조치가 있다. 있을 때 할 수 예, 있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그건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상응하는 조치가 미국으로부터 있을 때 예.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자체는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북한의 입장에서 별로 바뀐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전재수 자꾸 위원장님 민족 말씀 국가를 듣고 이야기하시는데, 예, 말씀해 민족 주십시오. 국가 그리고 5,000년의 역사 다 맞죠. 우리 다 한민족으로서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들 다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5,000년보다 지난 70년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 입장에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 부분에 근데 관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예. 이런 그리고 것 지금 같아요. 이 문제는 아니. 비핵화가 제일 기본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생긴 예, 예, 문제는 이해성 제가 위원장님. 이 시점에서 한 말씀만 좀 예, 전재수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저 네.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한 차례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2차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2차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쭉 해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비핵화로 직진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분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도 당장 자기들이 믿을 것은 핵밖에 없는데 이것을 바로 모든 것을 일거에 비핵화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로 바로 직진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불가능하다는 게 미국과 한국의 인식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남북 사이의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북미 사이에, 남북미 사이의 신뢰관계를 충분히 축적하고 쌓아가는 이 과정들을
모아가지고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밥을 안 치고 난 뒤에 바로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밥을 어떻게 얻습니까? 거기에는 뜸도 들여야 되고 시간도 가져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밥을 안 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기름기 잘잘 흐르는 밥을 예, 얻을 거 그 아닙니까? 과정으로서 이번 지금 남북 당장 이제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이해성 굉장히 위원장님 의미 있다고 잠깐만 했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당장 이어가시죠.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난 네. 뒤에 알맹이 없다. 비핵화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지난 70년 동안 그렇게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것이 예, 예.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그래서 요지는 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예. 같습니다. 예, 이해성 위원장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번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당에서도 발표한 것이 네. 정말 의미 있고 기념비적인 그런 만남이었다.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밥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 평가한다. 높이 평가한다. 그죠? 그러나 그것에만 매달려 있기에는 이 문제의 출발이 뭡니까? 남북 정상이 왜 만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통령이 왜 만납니까? 그 자체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라는 부분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변화는 없는 것 같다. 근데 그리고 위원장님은 우리가 단계적 많이 주고 비핵화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니까요. 인정은 하는데 예. 그런데 이게 단계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아직까지 건가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자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김세현 위원장님도 한 말씀 듣고 그다음에 박주민 위원장님 발언 기회 드립니다. 예, 그 핵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 비핵화의 단계에서 첫 번째로 접어드는 것이 바로 핵 물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핵 물질 생산 시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예. 그리고 탄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등등 핵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 내역들이 신고가 돼야 되는데 그거 하나 없이 기존에 이미 무의미하게 거의 반복되고 있는 그 껍데기만 남아 있는 그 시험장 폐쇄나 이런 이런 조치들을 반복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했죠. 자체 훈련은 단독 훈련 아예 취소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격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침이 있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항상 이 태세를 갖추는 그 훈련 자체를 안 하게 되면 군사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렇게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없이 만약에 저는 김정은이 마음을 정말 바꿔서 북한 군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남북 간의 이 연구한 어떤 평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면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속고 있다면 그때는 누가 그것이 우리가 다 이 손을 못 쓸 정도까지 상황이 간 다음에 그것이 확인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에 있어서 만반의 태세를 우리가 항상 유지를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보고할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거리가 여러분에게 뭐 얘기는 못하지만 더 있기 때문에 아직 이에 합의가 돼야 된다. 거기에는 예상으로는 뭐 핵 리스트에 대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핵 폐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만약 그게 나온다면 좀 의견을 달리하실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만약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진전이 된다면은 우리가 마다하거나 환영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신뢰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뢰하라. 하지만 검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그것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음만 가지고 한다면 너무 순진하게 우리의 이 안보만 풀어헤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좀 순진해 보인다. 예, 이런 그런 말씀으로 부분이 요약이 있어 되네요. 보입니다. 박주민 위원장님, 저는 예, 발언 기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당이 자유한국당 지금 김세현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믿는다, 신뢰한다, 검증한다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아직도 속고 있다. 아직도 안보 문제를 꺼내서 국민들이 혹시나 정말 0.0001%의 혹시나 하는 걸 계속 부추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를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여기 국회 비순에 적극 동의하지 않는 바른미래당은 남북 화해 이 분위기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죠? 누가 하루빨리 평화를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이후에 핵 폐기, 비핵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내용이 다 담아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고 25일 날 미국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더 구체적인 끌어내겠다라는 신념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죠. 딱 한 말씀만 좀 더 드리자면 예. 전재수 위원장님 말씀 듣죠. 북한과의 북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심을 해야죠.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의심을 신뢰관계로 바꿔놓는 그 과정에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세훈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야당 대표들께 함께 가자, 평양에 함께 가서 이렇게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석이든 공석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답도 북한이 좀 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했는데 전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과 함께 가가지고 국회 차원의 남북 교류도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의문스러워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속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제력 규모가 북한하고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저희가 쏘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정보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확고한 공고위에서, 그다음에 정보 교류를 통해서 북한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북한에게 쏘을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르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잠시만 반론 한번 말씀- 하고 네, 그다음에 네,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자유한국당 대표나 바른미래당 대표도 가지 않으셨지만 또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그런 들러리 설 수 없다는 취지로 그런 이유로 가지 않으신 점은 아마 뭐 그 나름의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것을 국회가 견제 감독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뭐 모든 것을 그 전 정부가 하는 좋은 선한 의도만 믿고, 우리가 최저임금 정책에서도 보지만은 선한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항상 생각하면서 현실의 바탕을 두면서 이상만 지향하다가는 현실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그리고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문 비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상태라면 국회가 계속 공전하지 않을까, 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소득주도 성장, 안 그래도 최저임금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한참 얘기가 됐고, 이 경제가 어려운 게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올린 탓도 있다, 그렇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자유한국당은 국민주도 성장, 그리고 출산 지원 성장, 처음엔 주도 성장인데 이제 지원 성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국민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일단 전재수 위원장님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소득주도 성장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이 되고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곧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수출 대기업 중심의 또 고환율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우리 서민들도 국민들도 살기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9년 동안 어땠습니까? 수출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익을 회사에 이제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었죠. 10대 대그룹의 사내 유보금만 하면은 거의 80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의 골은 더 깊어지는 이런 결과는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또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내수를 진작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진작을 시켜주고 수요를 창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월급 봉투를 두껍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나온 것이고, 다만 이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하고 똑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열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모든 그때 당시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하겠다, 예.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현실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미 재정경제부, 기재부에서도 이미 선언을 했고 청와대에서도 받아들여야 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장의 여러 가지 혼란들을 잘 받아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수요 창출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해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성 위원장님께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 네. 김세현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문재인 대통령 참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운이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문제 어쨌든 이렇게 극적으로 아주 평화롭게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아주 큰 공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만 살리면 정말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 시장을 중시하는 그 자세에서 벗어나서는 어렵습니다. 시장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정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자유시장 경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시장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복잡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크거든요. 과거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정치적으로는 독재자 소리를 들었던 분들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김재익 수석 같은 사람이 정말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두고 정부의 권한을 오히려 분산하고 축소하면서 기업들 길을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고속, 안정되게 물가 안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정부 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시장을 적대시하는 데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예,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우리 전재수 적대시. 위원장님 실세시니까 대통령께 정말 청와대 정부 이런 소리 안 듣게 예. 제대로 한번 좋은 말씀도 근데 듣고 이번에 위원장님 발언 기회가 아니고요. 예. 박주민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바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예. 김세현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시장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여서 국민들이, 서민들이 뭐가 더 좋아졌나요? 국민들의,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은 더민주당이 공약이긴 하나 잘 못하고 있어요. 정의당이 물어봐랍니다. 실제 최저임금 급상승하여서 시장이 교란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최저임금 누가 받나요? 소득주도 성장을 잘못 정책을 일으키면서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사회는 갑과 을의 대결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갑의 근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기껏 받아야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1,000만이 넘는 서민들이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자영업자 최저임금 올라서 너무 장사 안 돼서 문 닫아야 돼라고 아우성 치시는데 지금 당장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자영업자 분들이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임금 때문입니까? 임대료 때문입니까? 재벌의 납품 단가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장사가 안 되나요? 알바 한 명 서는데 한 달에 최고로 나간다 하더라도 200만 원 안 주잖아요. 임대료는 한 달에 얼마를 나가나요? 납품 단가는 전체 매출액의 몇 % 나갑니까? 임금이 차지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차지하고 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건물주와 재벌가의 납품 단가가 있는데 이 위선에서 손을 썼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으로 단가를 낮춰야 되고 건물주에 해당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더 시행하여서 임대료를 낮춰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말씀 거기까지 듣고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예, 예. 자영업들이 고용이 없는 혼자 일하는 자영업들이 우리는 30% 넘거든요. 70%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의 이유는 지금 예. 당장은 힘들지만 이 국면이 나아질 것이고 지금 당장 힘들다라는 네. 얘기도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람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나마 소득이 조금은 올랐다라고 지금의 생각합니다. 자영업 구도도 바꿔야 된다. 임대료 문제나 네. 대기업의 갑질 문제 이런 것들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세현 위원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주도 성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해찬 당대표에게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보자 했는데 이해찬 당대표가 거부를 했단 말이죠. 같이 묶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앞선 논점들 잠깐 예, 예.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념의 렌즈를 끼고 현실을 보면 현실이 아주 단순하게 흑백으로 보이거나 이분법적으로 보여서 문제가 명쾌하게 풀릴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경제 생태계는 다른 이 자연 생태계처럼 너무나 복잡 미묘하고 하나의 주체가 다른 모든 현상들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했다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16% 올렸다가 12% 올려서 2년 동안 합계 복리료에서 29%를 올리고 나니까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알바 일자리가 130만 개가 없어졌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전에는 이렇게 편의점이나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들이 있어서 학비를 버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자리들이 싹 없어져가지고 이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한 의도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점은 항상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부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서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세금을 퍼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이 줄어드는 인구 다음 세대는 어떻게 그 빚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너무 이념의 렌즈를 끼고 보면은 이 보수 정권에서 뭐 했느냐 하시지만은 지금 돌아보면은 보수 정권이 그래도 경제는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더 나오고 계신 것 같고요. 진보 정권에서 이런 급진성을 수반한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방향이 맞다고 해서 속도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거는 큰 국가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뒀습니다. 예, 국민 주도 성장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국민주도 성장 기본적으로 그 정부가 개별 경제 주체의 이 의사결정에 일일이 간섭하면서 규제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시장의 자유를 열어주되 공정한 경쟁의 룰이 깨질 때에는 그때는 가차없이 개입을 해서 이 공정성을 확보해주는 그러한 정부의 제한되지만 강력한 정부 그리고 다양하고 자율적인 시장 생태계를 존중하는 이런 접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 주제는 전재수 위원장님 뭐 마무리 듣고 다음 주에 그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세현 위원장님 조금 전에 국민 성장 주도 네.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 주도 성장. 예, 국민 주도 성장을 예.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소득 주도 성장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또 우리 김세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최저임금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정책도 사회복지 정책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이것들이 아울러져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이 하나의 엔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혁신성장이라는 엔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두 가지 엔진을 가지고 지금 난국에 빠져 있는 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한국 경제가 이제는 5% 6% 고성장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성장 고령화 사회를 돌파하는 그러한 이제 경제 정책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시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민생 경제에 대해서 이념의 렌즈를 낄 수가 있겠습니까? 민생에 이념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1, 2년 만에 흥할 수도 없겠거니와 1, 2년 사이에 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적어도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려면 최소 2, 3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야당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또 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 더 청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짧아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충분히 양쪽의 입장을 전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당 정비하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시당위원장님 새로 나오셨고 또 각 당 이제 총선 준비해야 되는데 총선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그것도 또한 시청자들의 궁금 사항이거든요. 일단 김세현 위원장님부터 자유한국당 시당위원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어떻게 지금 정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동안 두 번의 큰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사기가 많이 당원들이 느끼고 계시는 자부심이 전하고는 다르게 많이 낮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추스릴 것인지, 또 저희가 건전한 중도보수 정당으로서의 이 위치에서 다소간에 이탈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회복을 해서 중도보수 정당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중도층과 젊은 세대로부터 잃어버린 지지를 회복할 것인지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시민정치토론센터를 개설을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멀게 느끼고 또는 혐오감이나 이런 경멸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해서 보다 활발하게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또 자신의 주장을 정당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갖추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민심의 엄중함을 봤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허락되지 않았던 부산의 정치 질서에서 이제 경쟁의 정치 질서로 이제 전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저희들에게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셨던 지지와 성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부담을 엄청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정치 지형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오롯이 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부산의 미래, 새로운 부산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세훈 위원장님 계시지만 김세훈 위원장님과 제가 이제 제 머리가 좀 세기는 했지만 40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패기 또 통 큰 이런 양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협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게 최고 수준의 협치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부산이 활기찬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야당과도 힘을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일상적 정당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 시민들과 함께 늘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 소통이 일의 시작이고 일의 과정도 소통이요 일의 끝도 소통을 중심에 놓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한순간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민심의 엄중함을 늘 가슴에 새겨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길게 하면 하실수록 뒤에 하시는 분의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짧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님,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정의당이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지지 속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지도도 늘 항상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제1야당의 모습으로 진보정당으로서 그 면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지방선거 이후 그리고 노회찬 원내대표를 보내는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정말 정의당에 힘을 실어서 우리의 진정한, 건강한, 투명한 그런 정치를 바란다. 그래서 정의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내가 정의당 당원이 되겠다라고 하여서 많은 분들이 정의당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들이 총선에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당이 정의당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오는 인재들이 정말 훌륭한 청년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 또한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여서 선거제도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꿔서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국회 어쓰게 들어가자. 그래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길만이 정치가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의당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의당에 지지하고 함께 해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총선까지 쭉 같이 가시면서 진보정당을 완성하는 우리의 삶이 나시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성 위원장님. 네, 바른미래당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당면하에 있는 과제는 우리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쳐서 생겼기 때문에 그 사이에 큰 선거 치르느라고 아직까지 통합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통합부터 정말 중심으로 저희들이 집중을 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당내 혁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있던 어떤 정당의 조직과도 다른 지역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그 부분은 진보다 보수다 좌다 우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정책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물어서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당이 되고자 하고요. 또 지역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밀착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된 제3정 중도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총선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기초연금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고 플래카드 많이 붙여놨죠. 바른미래당에서는 국회 특별활동비 없앴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 대안들도 만들면서 자체적으로 혁신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대로 된 의견을 갖고 계신 부산 시민들이 진짜 중도 정당인 바른미래당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끊지 않았습니다. 정당 소개를 충분히 하시라고. 그런데 마무리 발언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짧게 청하겠습니다. 일단 전재수 위원장님. 예,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추석입니다. 정말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추석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로 추석 만끽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 삶에 힘이 되는 그런 정치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소통을 늘 강조를 하면서 소통을 중심에 놓고 부산 시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그런 정치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김세현 위원장님. 예,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이 도주했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또 혁신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혁신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보 현실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대단히 위중한 이런 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이 더욱더 좋은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주신다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뜻깊고 즐거운 한가위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해성 위원장님. 예, 저는 부산에서 태어난 부산 사람이라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요. 우리 부산에서 대통령을 3분이나 배출했습니다.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또 국회의장도 3사람이나 대법원장도 2사람이나 배출한 정말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그 기저에는 부산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넉넉한 곳이고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정말 부산이 제대로 또 나서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통일의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고요. 그런데 경제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경제 발전의 모태가 됐던 이 부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잘 모아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록 세력이 크지는 않지만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경제가,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가장 제대로 제시한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추석 기간 정말 우리가 부산 시민 모두가 즐겁게 지내시면서 어떤 나라를 만드는 것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밖에서 지금 잘 편집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요. 박주미 위원장님 조금만 좀 짧게 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국회 특활비 폐지 누가 했나요? 정의당이 했습니다. 갑질 없는 국회 정의당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누구와요? 여러분들과 함께요. 그리고 실제
소득 주도 성장 정의당이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 고달프고 힘들지만 미래를 보호하는 정당입니다. 함께 갑질 없는 국회,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갑시다. 이번 추석 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발언을 들으니까 정말 어떤 정당을 우리가 투표를 해도 참 다들 훌륭한 정당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때 정치 이야기로 이렇게 상대방과 감정 상하지 마시라는 말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멋진 항상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도 글쎄요, 정치적으로 설득한다는 거 거의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 점만 생각하시면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좀 더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